삼겹살, 돼지의 갈비에 붙어 있는 돼지 뱃살 부위를 말합니다. 비계와 살코기가 겹겹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삼겹살로 불리는데요. 영문으로 삼겹살이라는 단어는 재료로서의 삼겹살이 아닌 음식으로서의 삼겹살로 한국 음식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당당한 한국인의 소울푸드입니다. 한국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삼겹살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라는 단어는 1959년 처음 신문에 등장했습니다. 삼겹살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탄광의 광부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버티기 위해 값싸고 칼로리 높은 삼겹살을 먹었다는 설이 유명하죠.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쇠고기였는데요. 1978년 육류 파동으로 일본으로의 돈육 수출이 전면 중단된 후 수출 물량이 뇌수로 풀리면서 삼겹살은 본격적으로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시기적절하게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의 확산 역시 삼겹살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 숯불이나 연탄에 구우면 불과 연기가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구워 먹기에 그리 좋은 부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스레인지, 특히 브루스타라고 불리는 휴대용 가스버너의 보편화로 일반 식당에서 두꺼운 철판에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이 가능해졌죠. 삼겹살이 더욱 사랑받게 된 계기를 IMF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삼겹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명예퇴직자들이 증가해 식당 같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삼겹살은 본격적인 외식 메뉴가 되었습니다. 삼겹살의 소주 한 잔은 직장인의 회식의 공식 문구로 자리 잡으며 돼지고기의 선호도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데이가 만들어지고 삼겹살 거리가 조성되는 등 이제 삼겹살은 한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맛있는 문화를 제공해준 돼지, 우리나라 돼지는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우리 곁에 함께하게 된 걸까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수입육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돼지 생산을 위해 공돈 단계에서부터 맛있는 육질을 가진 돼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종돈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1960년대 품종 등록을 시작했고 능력 검정은 1984년, 농장 검정은 1996년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보통 세 가지 품종을 교배 생산하는데 수돼지 쪽은 육질과 성장률이 좋은 듀록 품종을, 암돼지 쪽은 새끼수와 젖먹이는 능력이 뛰어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품종을 주로 쓰는데요. 꽤나 큰 발전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농협 종돈 개량 사업소에서는 NHBG 요크셔, NHBG 듀록, NHBG 랜드레이스를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등록했는데요. 세 품종 모두 외래 품종이지만 국내에서 토착화해 개량을 했기 때문에 유전 다양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1990년대 초 정부는 축산물의 장기적 발전과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해썹제도 도입과 선진국형 권역별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1995년 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서는 최초로 건립된 농협 모구촌의 흰제 육가공 공장이 개장합니다. 단순히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하는 공장이 아닌 비수요 부위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육가공 시설의 설치도 병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종돈사업소, 사료공장 등의 양동 계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된 농협 모구촌에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모구촌 프로포크입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육 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즉 프로페셔널들이 위생과 품질에 신경을 써 까다롭게 만든 돼지고기라는 뜻인데요. 생고기도 참 싱싱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구워놓은 고기가 가장 좋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프로포크 삼겹살 부위와 수입 삼겹살 부위를 한 줄씩 비교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팬에 놓으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맛있는 돼지고기일수록 수분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했다가 다시 해동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름과 수분이 여기는 적절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 색깔 너무 이쁘네.
구워졌으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로포크를 구운 건데 일단 지방이 너무 고소합니다. 지방이 너무 고소하고 고기가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데 한국인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은 그 자체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풍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름 사이에 박힌 고기는 굉장히 풍미가 강한 부위인데 이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삼겹살의 지방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맛있는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방과 살코기의 조합. 그래서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삼겹살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 수입 삼겹살, 수입 돼지의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딱딱하죠. 이게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의 풍미가 적다 보니까 살코기의 맛을 증폭시켜주지 못하고 살코기도 그렇고 지방 부위도 그렇고 딱딱해요. 저작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씹는 느낌이 확연히 비교가 되죠. 프로포크와 비교가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두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씩 구워 먹어봤는데 비교해서 드시면 우리 돼지고기가 얼마나 훌륭한 돼지고기인지를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제와 딱 어울리는 명언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기 앞에는 고기 앞으로 가라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 맛있는 고기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은 어떨지 저는 새로운 육스토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랬지만 우리 민족은 특히 불과 인연이 깊은데요. 불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집안 대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죠. 우리 조상의 불을 다루는 솜씨는 음식 문화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바로 구이 문화입니다.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라.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한우, 그 중에서도 구이입니다.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가장 먼저 발달된 조리 방법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은 구워 먹는 것을 유독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에 우리 어디 가서 고기 좀 구울까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먹자랄 민족답게 우리나라가 구이 문화로 명성을 떨친 역사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조선 상식에 따르면 고려의 임금이 원나라로 장가를 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탐나의 소고기를 원나라에 보냈는데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를 굽는 사람까지도 함께 딸려 보냈다고 적혀 있는데요. 산림경제나 해동죽지 등 옛 문헌에 실린 고기 굽는 법과 양념장 역시 중국의 요리법과는 확연하게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특히 조선 사람들은 여러 육류 중 쇠고기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현대인도 귀에서 잘 먹기 힘든 소를 숯불에 구워 먹는 소고기 마니아들이었죠.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에 따르면 일본은 15개 부위, 영국이나 프랑스는 35개 부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20여 부위로 나누는 지구상에서 쇠고기를 가장 잘 먹을 줄 아는 민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소의 특수 부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특수 부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비가 날개를 편 것 같이 날씬하고 긴 모양을 가졌다고 이름이 붙은 제비추리는 긴 띠 모양의 근육살로 갈비 안쪽 목뼈의 몸통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부위입니다. 소 한 마리에서 5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로 조직이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해 구워 먹기에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갈비 안쪽에 길게 붙어있는 소의 횡격막 부분으로 돼지고기 부위로는 갈매기살에 해당하며 지방기가 풍부하면서도 다른 어떤 살코기 부위보다 맛과 향이 강렬한 일품 부위입니다. 갈비와 내장을 연결하는 안심살 옆에 있는 토시살은 팔에 끼는 토시처럼 생겼다고 이름 붙여졌죠. 쫄깃한 식감으로 안심, 등심 등 여러 부위의 맛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독특한 맛과 감칠맛을 자랑하는 부위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는 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이 한우도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개량 사업은 1969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일하는 소의 이미지가 강했던 한우가 경제개발 분위기에 따라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고기소로서 탈바꿈을 시작한 것이죠. 농협 경제지주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는 한우의 유전자원 보존과 개량을 목적으로 2번의 검정을 거쳐 오즘 시수소를 선발해
정액을 채취하여 전국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그 정액으로 인공 수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우 개량 초창기였던 1974년 한우의 평균 체중은 357kg이었지만 2020년 한우 수소의 생체중은 705kg으로 수치로만 봐도 347kg, 무려 97% 증가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죠. 보증 시수소 선발만큼 중요한 우수 암소의 형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난자 채취, 수정란 이식과 같은 한우 암소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맛있는 한우를 맛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죠. 거듭 개량을 거치며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우, 한우와 수입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블리라고 농협 경제주주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새벽 배송으로 가져온 제품인데 역시 아직 싱싱하네요. 자, 여기 수입육과 라이블리, 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기의 색상부터가 조금 차이가 있죠. 한우는 선명한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 쇠고기는 암적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통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가공된 고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육류에 남아있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나타난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 이 라이블리 제품처럼 스킨팩, 진공포장 한우도 많이 유통되면서 어두운 색 고기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기가 차단되면서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포장을 뜯어서 공기에 노출시키면 다시 선홍빛을 띠게 됩니다. 취향의 차이겠지만 저는 한우가 좀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마블링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우의 지방은 정말 예쁘고 고르게 꽃이 피었다 싶을 정도로 잘 분포되어 있지만 수입육은 두껍고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정육 상태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도 있지만 사실 맛으로도 구별이 가능한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입육과 한우를 직접 구워 먹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의 분포가 그냥 육안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지방의 분포가 구워서 먹어보면 맛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우와 수입육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수입육과 한우는 사실 맛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점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지방은 굉장히 고소한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씹힐 뿐만 아니라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계속 우러나고, 이렇게 육즙이 많은 경우는 주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에 기분 좋은 소고기 특유의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이제 수입육 안심, 수입 안심 같은 경우에는 육질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질 자체가 그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이로 먹으면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시즈닝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나 조미료 등으로 이렇게 미리 시즈닝을 해서 고기의 맛을 더하는 건데, 직접 바로 구워서 비교를 하면 물론 우리 한우가 월등히 맛있을 뿐 아니라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국인이라서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착각일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이미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한우가 수입육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맛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쇠고기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 함량은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감칠맛과 관련 있는 성분의 함량은 최소 4배에서 1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최애 부위는 어디인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정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농협 라이블리 지역 명품관 코너에서는 전국 각지의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특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자조금 등에서 매달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맛있는 한우를 좋은 부위, 좋은 가격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어떠실까요? 자, 저는 축산에 대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구워 먹고 국으로 끓여 먹고 전으로 부쳐도 먹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맛있는 우리 한우지만 생고기 특유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살린 또 다른 별미 요리가 있는데요. 바로 육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뷔페에서도 초밥, 생선회 등과 함께 인기 메뉴 순위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술안주로도 식사로도 든든하고 맛있는 이 육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먹기 시작했을까요?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한우, 그 중에서도 육회입니다. 우리나라 육회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의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인은 화식을 즐겨 먹지 않고 생식을 즐긴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 중기 지봉유설에 따르면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는 조선인을 보고 중국인들이 화를 내거나 놀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육회가 대중화되는 과정은 한국인의 소고기 유통 산업의 발전 과정과 꼭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전까지는 소의 도축을 나라에서 관리하며 특정 신분의 사람들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계층에 상관없이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본격적으로 소를 도축할 수 있게 되었고, 고기를 거래하는 우시장도 생기게 되었죠. 그 덕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에게 육회는 향토 음식으로,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대중 음식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육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대로 지금까지 육회라고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나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 육사시미와 양념에 버무린 고기, 육회입니다. 육사시미의 경우는 또 뭉티기, 육사시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당일 도축된 고기냐 아니냐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는 보통 도축 후 등급 판정 및 경매를 위해 하루 후에 시장에 유통되게 되죠. 하지만 등급 판정 제외 대상 부위로 신청할 수 있는 우둔살 같은 부위는 도축 당일에 반출이 가능하죠. 그 당일 도축된 고기를 썰어서 만든 것이 뭉티기입니다. 당일 도축된 고기를 쓰다 보니 고기의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접촉할 시간이 적어 검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죠. 도축한 지 24시간 이내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고기 요리 중 가장 신선하고 찰진 식감이 일품입니다. 뭉티기가 유명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뭉티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전남은 생고기, 전북은 육사시미, 울산은 막짓기로 불리며 지역마다 써는 방법이나 양념의 비법들이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 당일 도축이 아닌 고기를 날로 썰어 먹는 음식은 전국적으로 육사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보통 소금이나 기름장을 찍어서 먹죠. 육회는 익히지 않은 소고기 회인 것은 동일하지만 얇게 점인 소고기를 한 번 더 채를 썰어 양념에 버무려 먹는다는 점에서 육사시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육회는 꼭 어떤 특정 부위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용하는 부위로는 후리살, 우둔살, 홍두깨살, 치맛살 등이 있는데 부위별로 식감이나 맛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는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사용하죠. 우둔살은 채끝에서 연결되는 엉덩이 쪽 부위로 덩어리가 크지만 결이 거칠지 않고 연한 부위이고, 홍두깨살은 뒷다리 안쪽 우둔살 옆에 붙어있는 부위로 원통 모양으로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두 부위 모두 지방이 적고 담백하며 씹는 맛이 좋아 육회에 잘 어울리죠. 최근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예전부터 즐겨 먹었던 차돌박이 부위로 만든 육회, 육사시미가 방송을 통해 알려져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차돌 같은 흰 지방이 있는 부위라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다른 음식도 다 마찬가지지만 육회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신선도입니다. 날 음식인 만큼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재료의 신선도가 맛을 책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농협 안심 한우입니다. 한우 DNA 검사는 물론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통과한 한우로 해썹 인증 작업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되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믿고 구입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여기 농협 안심한우로 만든 육회와 육사시미를 준비했는데요. 육사시미는 색깔부터 확실히 신선한 게 한눈에 보이시죠? 냄새도 시간이 오래 지난 냄새가 아닌 신선한 육향이 풍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제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육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육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육회 양념은 바로 이렇게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 소스죠. 이 외에도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묻혀낸 고추장 육회, 특히 밥과의 궁합이 아주 좋죠. 오늘 준비된 육회는 간장 양념 베이스의 육회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입니다. 그럼 시식은 이 육사시미 먼저 한 입 먹어보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시미는 색깔이 벌써 신선한 게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육사시미를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맛은 찹쌀떡 씹을 때처럼 기분 좋은 찰기가 느껴지는 이 육질을 먼저 보고, 신선한 육회일수록 단맛이 먼저 느껴지고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산미가 있어요. 지금 이 농협 안심한우로 만든 육사시미에는 그 네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느껴지는 고기들은 정말로 신선한 고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육회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를 그냥 먹기보다는 계란 노른자와 배 같이 먹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죠. 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육회와 함께 먹으면 좋은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연육작용도 같이 하죠. 계란 노른자는 데코레이션도 좋지만 생고기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하고 고소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고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파트너라 할 수 있겠죠. 계란의 고소한 맛은 빨리 사라지고 배의 달콤한 맛이 남아있고 그 아삭아삭한 맛이 남아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육회의 육질과 풍미가 마지막에 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육회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냉장고에 잘 보관했더라도 생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입 후 즉시 먹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육회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육회 마니아입니다. 육회 마니아 여러분, 신선한 우리 한우로 건강한 육회 한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럼 오늘의 육스토랑 육회편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다음에도 또 다른 맛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 당장 어제 뭘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온도, 습도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마법의 단어죠. 소풍때 돗자리를 깔고 먹던 김밥, 도시락 반찬으로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게 없던 분홍 소시지, 군 시절 아침 점호를 마치고 취사장에 갔을 때 최고의 메뉴였던 쏘야와 미역국,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 보글보글 끓여 먹던 부대찌개. 이 음식들은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추억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추억의 여러 부분을 함께 해온 육류가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가공육, 그 중에서도 햄과 소시지입니다. 가공육, 맛이나 보존을 향상시키기 위해 염장, 염지, 발효, 훈제 등의 가공 처리를 한 육류를 말합니다. 가공육의 기원은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과거 냉장, 냉동 등 별다른 보존 방법이 없던 시절 가축을 도사로 남은 고기를 보관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존했는데요. 이중 소시지는 보존 목적 외에도 살코기를 제대로 사 먹지 못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부산물을 고기와 섞어 함께 먹기 위해 탄생되었다고 하죠. 가공육은 6.25 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에 지급되었던 통조림, 소시지, 햄 등이 부대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민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우리 국민은 육가공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의정부 평택 등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대찌개 가게는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 한국의 식품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햄, 소시지를 생산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업체들의 치열했던 경쟁도 잠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원가 절감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육가공 업체들은 하나둘 원가 절감을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햄과 소시지에 돼지고기 대신 토끼고기와 칠면조 고기를 섞어 넣어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를 많이 섞는 등 품질 문제가 단박에 불거지게 되죠. 이러한 흐름 속 1995년 농협모구초는 김제 육가공 공장 개장을 필두로 돼지고기 브랜드 프로포크와 함께 국내산 돈육을 주원료로 하는 햄과 소시지를 출시하며 육가공 시장에 진입합니다. 잡육과 전분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육가공 시장에서 100% 국내산 돈육, 무전분, 무방부제를 원칙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모험을 합니다. 타 제품과 비교하면 유통기한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유통업자들은 반품을 하고 가격 역시 타 제품에 비해 10% 정도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외로운 싸움을 지속했죠. 이런 원칙 위주의 경영은 차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햄, 제값을 하는 제품,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오며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소시지나 햄을 고르실 때는 돈육 함량을 보시면 맛보지 않아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육 함량이 80%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제값을 한다고 볼 수 있고 90% 이상이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모구촌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뚝심은 국산 돼지고기 83.7%가 들어있고 소시지는 91.5%가 들어있네요. 자, 우선은 굉장히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동그랑, 예전에는 이제 분홍 소시지를 불렀는데, 예전에 분홍 소시지들은 밀가루나 어육 혹은 전분 함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굽지 않고 계란물을 입혀서 구웠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동그랑 소시지들은 돈육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모구촌에서 나온 이 제품만 하더라도 93% 정도 돈육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형태만 다를 뿐 좋은 그런 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랑크 소시지인데 뽀로로 캐릭터가 이렇게 이쁘게 케이싱에 인쇄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뚝심, 그리고 김밥 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살코기 햄. 적당히 구워졌으니까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른 음식 없이 먹어보는데 느끼하다거나 비리다거나 잔맛이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프랑크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성인들한테도 꽤 추억의 음식이죠. 소세지 야채볶음, 학창시절에도 많이 먹어왔던, 혹은 청년 시절에 맥주집에 아주 단골 안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어가지고 저도 참 간만에 먹어보는, 케이싱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탱글탱글해가지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온골찬 맛, 이런 맛들이 느껴지고 다른 햄들보다 덜 짜요. 굉장히 덜 짠데 이건. 여기 있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짠맛을 줄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살코기 햄. 느낌에 앞서 먹었던 햄들보다 압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수분을 좀 더 많이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씹는 느낌이 훨씬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흰쌀밥과 먹어도 정말 맛있는 햄과 소시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도시락을 2024년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1980년대의 감성과 2024년의 햄과 소시지가 만난 추억의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밥과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쌀로 지은 밥의 찰기하고도 이렇게 너무 궁합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버전 추억의 도시락. 4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햄과 소시지의 품질도 좋아지고 우리 품종의 쌀도 좋아지면서 더할 나위 없는 궁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추억의 친범이 아닌
추억의 업데이트로 말할 수 있어 기쁜 오늘로 정리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즐거운 기억도 함께 안겨주기 마련이죠.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인 분홍 소시지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어가는 비엔나, 통조림햄까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겐 어떤 음식, 어떤 육류가 추억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모구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햄, 소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산 육가공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맛있는 추억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트나 시장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육스토랑 여기서 인사드리며 저는 새로운 육스토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흥행은 물론 식품업계에서도 그때 그 시절의 맛을 찾아 단종 제품까지 재출시하는 등 레트로의 열풍이 아주 뜨거운데요.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중 하나로 저는 우유급식을 꼽아볼까 합니다.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우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누구나 우유급식에 대한 추억이 있기 마련이죠.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연했던 우유급식. 여러분도 예전에 우유급식 할 때 추억 하나씩 있으시죠?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초코가루를 사가지고 갔는데 친구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진다거나 우유 당번이 돼서 2교시 끝나고 우유를 받으러 갔을 때의 그 비릿했던 우유 냄새. 다들 이런 비슷한 기억 하나쯤 있으시죠? 그런데 우유급식 과연 왜,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선 학교 우유급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 둘째, 영양 불균형의 사전 방지. 셋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증진. 그리고 네 번째는 우유 소비 촉진을 들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우유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되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낙농업의 발전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 소비처를 마련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2가지 목적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급식은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사부학당의 학생들에게 매일 밥을 주고 공부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식의 역사와 비할 수는 없지만 우유급식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49년 유엔사나 국제아동구호재단의 지원으로 보건국에서 초등학교를 통해 분유, 콩, 우유 등을 급식할 것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곡물 위주의 급식에서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셈인데요. 이를 우리나라 우유급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2년이 되면 뉴질랜드에서 매년 젖소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시중의 우유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국내에 연유, 분유 생산 기반이 이루어져 우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당시 서독 리드케 대통령과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 안성에 국내 최초의 현대식 낙농 목장인 한독 낙농 시범 목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독일로부터 젖소 200마리를 수입하고 젖소뿐만 아니라 수의사, 목장 관리자 등 전문 기술자를 파견받아 선진 낙농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우리나라 농가에 낙농 기술을 보급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낙농 기반 조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한독 목장을 지금도 볼 수 있냐고요? 한독 목장은 낙농 기술, 축종별, 시범 목장 등을 거쳐서 현재는 국내 유일의 농축산 테마파크인 농협 안성 팜랜드가 되었습니다. 안성 팜랜드 입구에는 한독 목장에 있던 기념비가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하니 방문하셔서 테마파크와 함께 역사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980년대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우유급식이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는 우유가 초등학교의 급식으로 싼값에 공급되었고 1987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의 64%가 급식으로 우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5년 중학교, 2006년 고등학교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학교 우유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도서벽지 학교는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게 됩니다. 2010년 1월 초등학교 차상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무상 우유 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서 2011년에는 현재와 같이 강화, 저지방 등 우유의 선택권도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낙농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유 생산과 관련해서 낙농농협과 우유농협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서울우유농협, 부산우유농협의 제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하얀색 팩우유, 가장 익숙한 우유고 학교 급식에서 가장 많이 먹는 우유이기도 하죠. 다음은 우리가 익숙한 팩우유를 멸균해서 유통기간을 길게 만든 멸균 우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 출시된 A2 우유입니다. 우유의 이런 미묘한 맛이 구분이 가능할까? 저도 한번 먹어보면서 셋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맛, 아는 맛. 맛은 생우유에 비해서 조금 밍밍할 수 있지만 크리미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기간이 길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은. 네, 이게 육안으로도 느껴지는데 우유의 색깔이 얘가 훨씬 하얀 색깔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색이 굉장히 맑고, 이건 고소함에다가 이 견과류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이 오일리한 느낌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좀 우유를 마셨을 때 텁텁함이 아니라 매우 프레시하고 이렇게 가볍게 느껴져가지고 맛있는데 이거? 이게 오늘 저도 처음 마셔본 신제품 A2 우유인데요. A1, A2 단백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일반 우유와는 달리 A2 단백질만 함유한 우유라고 합니다. 모유와 굉장히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더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마셔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맛은 고소하고 확실히 비린 맛이 덜한 듯하네요. 다양한 우유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우유의 가공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높은 품질의 원유를 위한 젖소 개량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 경계지주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는 단순히 생산량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유전자형을 보유한 유전 능력이 탁월한 젖소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마셨던 A2 우유 유전자를 가진 젖소도 계속해서 선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6개월마다 젖소 보증 C수소를 선발하고 있다고 하니 젖소들 세계에서도 서바이벌이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올해 1월에 우승한 젖소들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귀엽죠? 우유에 이어 젖소 자체의 품질 개선까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무한 경쟁과 발전은 아주 반가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지와 높은 퀄리티의 우유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락토프리 우유, 가공류에서 나아가 최근 발전 중인 A2 우유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서로의 추억도 이어갈 수 있는 우유 급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 덧붙여봅니다. 저도 오늘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흰 우유 곽 한 팩 사들고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육스토리를 들려드린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맵게 더 맵게 더 맛있게 맵게, 올해도 역시 빨간맛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축산물, 바로 유제품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축산에 대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육류에 대한 모든 것, 육스토랑.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육스토리는 바로 유제품입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음료 중 하나가 바로 우유죠.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유의 유지방과 우유 단백질이 혀에 남아있는 매운 성분을 분해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입안의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유가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만큼 유제품 또한 마찬가지겠죠? 닭갈비, 떡볶이, 주꾸미, 등갈비, 곱창, 김치볶음밥 같은 이런 매운 음식 위에 치즈를 얹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한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예 치즈가 함께 구성인 메뉴도 많고, 그게 아니라면 치즈 추가 옵션이 있죠. 치즈 추가가 없는 매운 음식점? 네, 이제는 그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많은 치킨 브랜드에서도 매운 치킨과 함께 사이드로 치즈 스틱이나 치즈 볼을 함께 곁들이는 세트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치즈, 요거트, 버터 갈릭 등 유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소스도 함께 개발하고 있죠. 이처럼 새로운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에 유제품, 특히 치즈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유제품은 만드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우유 가루인 분유,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해서 만든 크림, 이 크림을 휘저어 만든 버터부터 이외에도 연유,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이 있는데요. 치즈 역시 이걸 언제 다 먹어보지 싶을 정도로 참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존재합니다. 숙성하지 않은 생치즈와 숙성치즈, 그리고 자연 치즈를 원료로 하여 다른 첨가물을 추가해서 만든 가공치즈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외관은 물론 생김새, 경도, 향, 식감, 맛 모든 것이 다를 정도로 치즈의 세계는 참 넓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 치즈 많은 종류만큼이나 난이도도 너무 높아요. 매번 사던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만 똑같이 들고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치즈의 종류와 재밌는 일화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코타와 코티지, 그리고 피자 치즈로 잘 알려진 모짜렐라 치즈까지 이 세 가지 치즈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치즈라는 점인데요. 발효나 숙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아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신선하고 담백한 향이 특징입니다. 피자나 샐러드, 샌드위치에 주로 쓰이죠. 리코타와 코티지 치즈. 이 두 치즈는 생김새와 질감이 모두 상당히 흡사한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코타 치즈는 코티지 치즈인 경우가 많은데요. 홈메이드로 자주 만들어 먹는 치즈가 바로 이 코티지 치즈입니다. 질감에 있어서는 코티지가 좀 더 잘 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이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터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치즈라고 할 수 있죠. 생치즈 외에도 숙성하는 기간과 방법, 그리고 과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름이 꽤나 생소하겠지만 사실 피자 가게에 가면 핫소스와 함께 놓여있는 바로 그 치즈, 파마산 치즈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치즈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구멍 송송 뚫린 에멘탈 치즈입니다. 콩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즈죠. 흔히 치즈버거에 들어가는 얇고 네모난 체다 치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즈이자 미국인의 국민 치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체다 치즈는 대부분 자연 치즈가 일부 들어있는 가공 치즈에 속하는데요. 실제 수입한 체다 치즈는 시중의 체다 치즈에 비해 치즈 특유의 지린내가 심하고 짠맛 역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고르곤졸라는 대부분 치즈보다 피자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치즈는 의외로 푸른 곰팡이를 주입해서 만드는 블루치즈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냄새가 납니다. 때문에 고르곤졸라 피자의 대부분에서는 정작 고르곤졸라 치즈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이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꿀, 견과류와 함께 먹는 편이죠. 고르곤졸라와 비슷하게 치즈의 이름이 음식의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라클레트인데요. 통치즈를 반으로 잘라 자른 면으로 불에 쬐어 녹인 다음에 흘러내리는 치즈를 칼로 긁어내어서 감자나 빵 위에 끼얹어 먹는 라클렛 요리로 더 유명하죠. 까망베르 치즈 역시 다들 꽤나 익숙하실 텐데요. 순수한 우유의 향과 맛, 크리미한 감촉이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까망베르 치즈를 사용한 더블 크러스트 피자를 선보이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죠. 치즈 특유의 맛이 약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대중화에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치즈로 불립니다. 치즈의 또 다른 종류인 가공 치즈는 자연 치즈에 과일, 야채, 허브, 시즈닝 등 다른 첨가물을 추가한 치즈입니다. 자연 치즈가 18% 이상 함유되어야만 가공 치즈로 분류되며 그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면 가공 치즈가 아닌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공 치즈는 그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 치즈들이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종류의 치즈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모조 치즈입니다. 자연 치즈와 모조 치즈는 맛과 생김새는 거의 같고 영양면에서도 지방과 단백질이 주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조 치즈는 유지방 대신 팜유를 넣고 유화제와 같은 첨가물을 사용해 맛과 향을 천연 치즈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죠.
모조 치즈는 천연 치즈와 비교해 봤을 때 씹을 때 고무줄을 씹는 느낌이고 먹고 난 후 고소하기보다는 약간 느끼한 맛이 나죠. 피자 치즈의 경우 피자가 식은 후 치즈의 색이 투명하게 변하면 모조 치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조 치즈를 맛과 향으로 구별하기란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모조 치즈를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식품 유형과 원재료를 꼼꼼히 따지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형을 제품 표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표면에 명시된 식품 유형에 기타 가공품 혹은 모조 치즈로 명시되어 있다면 자연 치즈가 아닌 모조 치즈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 및 함량에는 우유 대신에 파업류, 야자 경화유 같은 식용 유지가 주 원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연 치즈와 모조 치즈의 구별법 어떠세요? 참 쉽죠? 다양한 치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분야를 낙농농협과 낙농축협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예 치즈 농협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치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실입니다. 사실 이 임실 치즈라는 것이 특정 치즈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실 치즈는 전라북도 임실군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인데요. 임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치즈 산업 단지인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생산지이기도 하죠. 임실 치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나 임실 치즈와 치즈 피자 만들기 같은 각종 치즈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까지 존재한다고 하니 임실이 얼마나 치즈의 진심인지 느껴지시나요? 임실 치즈는 답례품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그 기부에 대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임실군 전체 답례품 중 임실 치즈를 선택한 기부자가 무려 65%에 이른다고 하니 치즈가 더 이상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층의 음식이 된 것은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맛도 함께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요즘 치즈가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치즈는 이미 완제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이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겉면만 살짝 노릇하게 구워주시고 이렇게 치즈가 구우면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 좋은 식감을 가지게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물론 원유의 함량이 많을 뿐더러 원유 자체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치즈 특유의 풍미가 아주 강하고 부드러우면서 신선해요. 임실 치즈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활용해도 임실 치즈 풍미가 음식의 모든 면들을 좀 살려주는 경향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2011년 2kg에서 2021년 3.7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치즈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국산 자연 치즈들을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산 치즈와 국산 치즈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주로 스트링 치즈를 많이 드시죠? 편의점에서 낱개로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수입 제품은 탈지유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치즈는 국산 원유 99%라고 되어 있네요. 탈지유가 뭐냐면 주로 유가공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에서 한 번 더 가공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맛은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자 치즈입니다. 요새는 직접 구입해서 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시죠. 역시 국내산 원유 99%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트륨도 스트링 치즈처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치즈는 칼슘, 단백질 등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아이들을 위해 나트륨을 줄이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따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 원유를 사용하고 엄격하게 공정을 관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의 이점으로 인한 신선도를 주강점으로 내세우며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듯이 장 보실 때 국산 치즈 쪽도 선택지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K푸드 열풍 한가운데 있는 치즈. 어쩌면 원조로 할 수 있는 와인과 치즈 플래터 조합과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뭐 어떤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한국식 치즈, 더 나아가 다양한 한식의 발전까지 응원해보면서
오늘의 육스토랑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